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0 세계 한국어 대회 2분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분과의 2분과의 진행을 맡은 배재대학교 국어국문 한국어교육학과 박석준 교수입니다. 이 분과는 KSL 교육과정과 교육 현장에서의 평가라는 주제하에 한 분의 주제 발표와 5분의 토론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는 배재대학교의 심혜련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5분이 토론에 집담에 참석을 하셨는데요. 서울교대 이병규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경희대학교의 김정남 교수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조태린 교수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의 오현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저도 사회를 보면서 잠깐 또 토론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KSL 교육과정은 공식적 교육과정이자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죠. 한국어가 주류 언어인 한국에서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일정 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일체의 교육 행위와 과정을 담고 있는 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한국어 교육과정은 2012년 7월에 교육부에서 고시를 하였고 같은 해에 표준 한국어 교재와 진단도구를 개발해서 2013년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표준 한국어 교재 교사용 지도서가 간행되었고 2015년에는 표준 한국어 교재 익힘책이 개발돼서 보급되었습니다. 2012년에 최초 고시된 한국어 교육과정을 수정 보완해서 2017년 9월 말에 개정 한국어 교육과정이 고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표준 한국어 교재와 교사용 지도서, 진단도구 등의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2020년 현재는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교재 및 교사용 지도서, 익힘책 등이 개발이 완료되어서 보급된 상태입니다. 자,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육자료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우리 분과의 주제 발표를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배재대학교 심혜련 교수님께서 맡아주셨는데요. 개정 한국어 교육과정에 기반한 교육 내용 개발과 평가 방안을 주제로 15분 정도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심혜련 교수님은 KSL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셨고 KSL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그리고 중고등 교재 개발을 책임을 맡아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혜련 교수님을 모시고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재대 심혜령입니다. 제가 오늘 그 KSL 교육과정을 기반하여서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교육 내용이 전달되고 그리고 평가되어야 하는가 혹은 되고 있는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주제 발표라기보다는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어 교재개발 기초 연구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은 2017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어 교육과정이 개정되게 되면서 구체적으로는 의사소통 한국어 교육과 학습 내에서 학습 도구 한국어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이 새롭게 설정됨으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현장에 구현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밝히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부분을 실제로 보여주는 바가 바로 교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현장에 적용되고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 평가라고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재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론 그리고 교재의 내용
그리고 그 내용에 근간하여서 어떤 방향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것을 중심으로 오늘 내용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구에서는요, 한국어 교육과정의 방향성에 맞추어서 교재 내용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모듈식 교수 학습 모형을 도입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가 학습 현황이 실제로 학습자들이 한국어 능력이 천차만별인 데다가 지역마다 학습자의 양상도 다양하고, 그리고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과 함께 학습 능력도 다양하다 보니 현장에 맞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의 가장 적절한 방향성이 바로 모듈식 교수라고 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교재가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듈식 교수를 하기 위해서 필수 모듈과 선택 모듈이라고 하는 범위가 있어야 함을 상정하고, 이것이 이렇게 전제된 이유는 학습이나 특히 학년 그리고 급별 차이에 연동되어서 상정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교재가 개발되는 것이 필요한 현장의 필요성에 의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듈식 교재 개발 방안의 전반적인 모형을 이 표를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일단 필수 모듈과 선택 모듈을 두되, 그 선택 모듈은 필수 모듈에서 배운 바에 확장 혹은 심화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나 그 확장 심화가 한켠으로는 의사소통적 확장 심화, 그리고 한켠으로는 학습 능력 강화를 위한 그런 내용 기반 한국어 교육의 한 방향, 이렇게 해서 선택 모듈을 구성하도록 하고요. 그 저간을 전반적으로 흐르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상생활과 학교 생활을 제대로 영유하기 위한 청소년 역량 강화의 문화 교육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구조화, 도식화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소통 한국어 교재는 기본적으로 한국어 교육 단계가 중급까지로 보면 1급, 2급, 3급, 4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역시 그 의사소통 한국어 교재 역시 1년치 4단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4가지의 모듈, 소모듈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 급수는 8단원 분량으로 되어 있고, 그 한 단원 안에 각각 필수 모듈과 선택 모듈이 존재함으로 해서 현장에서 필수 모듈을 전제로 하고 선택 모듈의 선택의 양상은 각 현장의 특징에 맞추어서 그렇게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되었습니다. 그 모듈식 교재 개발의 전반적인 통해 확인. 일단 교육으로 보자 됩니다. 이때는 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래서 교육과정 201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기본적으로 일상 의사소통과 학교 내에서의 의사소통 강화가 가장 중요한 학습 목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은 3단계, 4단계에서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었고요. 당연히 교재도 그렇게 한다면 1단계에서는 필수 모듈과 선택 모듈이 각각 이루어져 있는 1단계, 2단계를 설계하고, 이 상황에서도 현장에 맞게 필수 모듈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현장, 혹은 필수와 선택을 함께 해야만 하는 현장, 혹은 특정 단계에서 선택 모듈만으로도 충분히 의사소통 능력을 대고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에서는 전반적인 이 선택 모듈만을 선정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3단계, 4단계에서는 선택 모듈이 다시 학습 선택 모듈로 한 종류의 선택 모듈이 더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는 당연히 학령을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나누어서 각각 중학생을 위한 학습도구 한국어, 고등학생을 위한 학습도구 한국어를 따로 구성하여야 할 필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지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죠. 학습도구 한국어 교재의 난이도는 의사소통 한국어 교재 3, 4단계에 해당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때에도 가장 완벽한 방향은
1, 2 단계의 의사소통 능력을 제고시킨 후 3, 4단계에서 기본 모듈과 의사소통의 확장 모듈, 그 다음에 학습도구 한국어 모듈, 이것을 모두 다 중괄하여서 학습하게 되면 가장 목적한 바 완전한 그 한국어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이 되고요. 현장에 따라서는 혹은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이 이 회화가 가능한 3, 4급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로 이루어진 현장이라면 학습도구 한국어 선택 모듈만을 사용할 수 있는 듯 모듈식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교재 구성을 가장 중요한 교재 개발 방안의 일원으로 삼았습니다. 이때 학습도구 한국어 교재의 내용 역시도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정한 내용 체계와 성취 체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 전제로 두었고요. 특히나 주된 주제는 학업 능력 향상과 관련된 기능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제가 각각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던 이유는 특히나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중고등학생과 인지 능력이나 혹은 지식 기반이 매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학습 도구라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거기에 요구되는 바가 달라서 기본적으로는 초등과 중고등을 나누었고요. 초등은 나중에 이병규 교수님께서 더 자세한 말씀 해주시겠지만 다시 그 안에서 학령에 따라서 학습자의 그 역량을 조금 구분할 필요를 느끼고 거기에 대한 이론화를 했고요. 기초연구에서. 중고등의 경우에는 의사소통 능력의 부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청소년 학습자라는 측면에서 교재 구성에 있어서는 함께 하되 학습 도구 한국어 교재에서는 중등과 고등을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이론을 구축하였습니다. 의사소통 한국어 교재 모듈 요소의 구성은 전반적으로 볼 때 주제는 일반 한국어 교재의 초급과 중급에서 필수적으로 다루는 주제를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표준 한국어 교재의 주제 목록에 따르도록 하였고요. 상황 및 장면은 학령기 KSL 아동 및 청소년을 중심으로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학습자 기반의 그런 상황과 장면을 상정하였습니다. 특히나 학령기 학습자의 그 학교 생활을 위한 생애 과정을 저희가 미리 그 이론화하여서 그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상황과 장면을 추정하여 어휘 및 문법을 적용시키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특히나 어휘는 한국어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 부록에도 나와 있다시피 그 학령 적합형의 어휘가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나 그 부록에 나와 있는 어휘에 합하여서 그 학습자들이 주로 접하게 되는 그런 학교 생활과 관련된 어휘들을 실질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서 추출하여 전문가 평정을 통해서 그 교재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론화하였습니다. 학습도구 한국어 어휘 경우는 특히나 학교 급별 교과서 어휘 등이 이미 그 교육과정의 부록에 분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휘들을 가능한 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모두가 그 지식에 기반이 될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휘들을 기본으로 하여서 선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문법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우리 그 한국어 교육과정에 그 있는 그런 문법을 다시 학령기 학습자의 그 학령 적합형 교육문법이라고 하여서 교육과정에 설계되어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가능한 한 학습도구 한국어를 구현하기 적절한 그런 문법을 적절히 배치하고 선정하여서 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하였습니다. 활동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의 주제를 이 1급, 2급, 3급, 4급으로 나아갈수록 그 과목별 중요치를 좀 다르게 해서 그렇게 해서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을 활동으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하였습니다. 주제 기능의 경우에는 특히나 학습도구 한국어의 그 요소 주제는 학업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고요. 이때는 그 특정 학과 교과목이 핵심이라기보다는 그 원적 학급으로 돌아가서 적절하게 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적 차원에서 이 부분이 개정 KSL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학습 기능이라고 하는 개념을 특히나 학습도구 한국어 모듈 안에
구현하고자 이론화하고 설정하고 선정하였습니다. 소재 역시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그 교과가 교수되는 학습 상황이 가장 필요하고 익히게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학습 상황, 교실, 학교 이 부분을 주요한 소재로 삼았습니다. 학습 도구 한국어의 활동은 특히나 학업에서 중요한 것은 문식력 강화라고 볼 때 읽기와 쓰기가 중심이 되는 활동을 하도록 하였고요. 예를 들어서 듣고 쓰기라든가 혹은 읽고 말하기 등과 같이 통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재 구성을 하도록 일원화하였습니다. 모듈 교재를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의사소통 한국어 교재 1권과 2권은 한국 정착이라고 하는 큰 목적 하에 학교 적응이라고 하는 그 하위 목적을 가지고 교재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최종적으로 그 지침서까지 해서 2019년 12월에 완수되어서 이미 이제 발간되었고요.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장에 그 교재와 이 익힘책 그리고 그 지침서가 배포 혹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2017년 교육과정에 의한 교육 내용이 개발되어서 현장에서 실시되는 것은 아마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제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2020년부터 본격적 시행이 되었다 혹은 되고 있거나 혹은 될 예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습적 맥락이 노출되어지는 한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제고시키는 교재라고 할 수 있는 의사소통 한국어 교재 3권과 4권은 그 학습도구 한국어 교재와 주제를 공유하도록 그렇게 설계하였고요. 그래서 학습 적응과 학력 함양이라고 하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재를 개발하였습니다. 교재 개발에 있어서 이런 좀 그림으로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연구에서 모듈화하여서 설계한 바를 교재로 구현하기 위해서 초급 교재 1, 2, 중급 교재 3, 4. 자, 위의 것이 한다면 1, 2는 필수와 선택의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권 안에 필수와 선택을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이거 학년기 청소년 학습자의 생애 과정적 접근이 가장 중요한 모토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도구와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두 권인데 이 학습도구는 학습도구 선택 모듈을 구현하는 교재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의사소통 이 필수와 이 안에서 모듈을 따로 그렇게 한 교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재는 각각 이렇게 제가 지금 마우스로 하는 이 하나하나가 한 권식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중고등의 경우에는요. 학습 도구도 한 권으로 따로 분권하여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자면 한국어 능력이 중급 정도 되는 아이들 학습자들로 이루어진 현장에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아주 명확한 그런 문법 능력이 조금 떨어져서 문식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현장에 니즈가 있다고 한다면 중급의 필수 즉 어휘와 문법으로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필수와 4급의 필수를 배웠고 동시에 학습도구의 선택 3, 4를 각각 이렇게 배운다면 시간을 단축하면서 원적학급으로 이월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동시에 학습자의 목적과 현황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모듈식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사소통 한국어 교재 1, 2권의 기본 설정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교재는 각각 이 학습자가 스스로 투영할 수 있는 등장인물인 것이 특히나 학년기의 학습자, 청소년의 특징을 감안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적응하는 건이나 시간의 흐름에 방향으로 하는 장소가 수 있는 인물로
특징이라. 부분이 훨씬 아, 시간이 그래서 더 밝겠습니다. 그 문 앞에서 어, 그 의사소통 그 교재가를 중심으로 일단 정리를 어, 교재와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네, 이 선가 서로 하는 점, 그리고 잠깐 보여드린 우선 어떤 그 부분인가를 보여주는 시작이 그렇게 했을 때 여가 필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필수 교재의 한 부분을 도입을 이 그림을 보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필수 특히나 문법과 어휘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휘 부분은 스토리텔링과 어휘장 이론을 근간으로 하여서 기존의 그 대화문에 들어있는 어휘를 목표문법으로 하여서 익히는 그런 방식이라기보다는 어휘가 중심이 된 어휘 중심 한국어 교수법을 여기서 적용하였습니다. 이 지금 대표적인 한 예를 보여드리는데요. 어휘장과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방식이 구현된 어휘 제시의 한 모습입니다. 문법 역시 그 문법을 배우를 통해서 문법을 4가지 문법을 차례차례 보여주면서 통해서 확장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하였습니다. 문화는 한국어 교재의 기본은 아니고 시수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교사의 그 지도서를 통해서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하였습니다. 문화의 제시는 학년기 학습자의 문화적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주제로 해서 각 단원마다 하나씩 제공하였습니다. 이 더베오요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선택 모듈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회화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나 회화는 대화 중심이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스토리가 전중후로 제대로 잘 완결될 수 있도록 하였고요. 특히 이 교재는 학년기 학습자가 관심 있어하는 매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플래시를 거기 통해서 동물보호소지요? 이번 주 일요일에 학습자가 컴퓨터가 없이도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QR코드를 찍어서 실제 내용을 동영상 혹은 플래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으로 해서 대화에 조금 더 실질성을 가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도구 한국어의 경우에는 선택 모듈로서 특히나 학습자가 학습에 들어가기 이전에 학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선행 지식을 익히게 하고 그다음에 학습 활동과 관련된 여러 기능들을 익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습도구 한국어의 학습 기능을 설계하고 그것이 각각 각 과에 이렇게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대로 나눠드린 혹은 보고 계시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습도구 한국어의 기본적인 내용이 의사소통 한국어의 3, 4권의 주제와 서로 연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였고요. 그 내용을 잠깐 예, 보여드리면 죄송합니다만 1분 이내에 꼭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 학습도구 모습은 이런 그 다음에 중요하게 지금 다뤄야 될 부분이 이 평가의 방향인데요. 제가 간단히 1분 만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모듈화된 새로운 교재를 활용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진단 도구나 성취도 특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2012년 교육과정에 따른 진단 도구나 성취도 특정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도 특정
특히나 학습 도구 한국어에 관련된 성취도 측정은 현재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인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교재 연구를 하면서 확인되는 바로는 학습 도구 한국어에 대한 진단 평가는 진단이니만큼 따로 구성할 필요가 없지만 교육 현장이 다양한 만큼 한국어 숙달 정도와 학습 관련 여건 등을 따라서 그 숙달도 평가가 의사소통 능력 중심으로는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모듈별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성취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특히나 이때는 모듈별로 문항수가 일정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으며 모듈별로 성취도 기준이 따로 설계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 앞으로 평가의 방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익힘책이 제시된 자가 확인 혹은 종합 연습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진단 및 성취도 확인의 대안으로 저희가 제시해 놓은 바 있음으로 해서 익힘책을 통해서 일종의 그 방향성을 교수자나 혹은 학습자가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가의 방향까지 해서 제가 오늘 두루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화면 공유 좀 이제 중지해 주시면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특수한 영역으로 간주돼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개정 한국어 교육과정에 기반한 교육 내용 개발과 평가 방안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을 좀 더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미 시간을 좀 많이 쓰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심혜령 교수님의 주제 발표에 대해서 이어서 이 주제와 관련된 연관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이 토론을 해주실 텐데요. 이병규 교수님은 KSL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공동으로 참여를 하셨고요. 또 KSL 초등교재의 개발을 책임을 맡아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병규 교수님께서 초등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특징 및 평가의 방향이라는 내용으로 10분간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10분 시간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교대 이병규라고 합니다. 최대한 10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초등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재, 표준 한국어의 특징과 평가의 방향인데요. 전반적인 우리 2017 개정 한국어 교육과정에 따른 교재 개발의 특징은 방금 심혜령 선생님께서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세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심혜령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등 교재의 특징을 굉장히 이제 특징이 많은데 그걸 다 그림을 보여주면서 교재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발표하기에는 10분이 너무 부족해서 특징을 요약한 말씀만 제가 제 발표 자료에 빨간색 부분으로 표현된 여러분들이 보시고 받으신 발표 자료에는 빨간색으로 표시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 빨간색 부분만을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읽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의 방향도 심혜령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제외하고 그 이외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재의 특징은 학습자의 특성과 내용적인 특성, 구성적인 특성 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의 특성은 첫째, 초등학생을 위한 초등학교 다문화 배경 학습자 중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이거는 가장 큰 전제가 되겠습니다. 둘째, 초등 한국어 교재 대상 학습자는 이 한국어 교육을 받은 후에 한국어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교과를 학습해야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우리 한국어 교재를 개발할 때 이런 특징을 고려해서 단원의 내용을 추출하고 단원을 전개해 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상호문화 이해 능력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피아제의 그 인지 발달 단계에 따르면 이 한국어 초등학생을 위한 한국어 학습자들은 전 조작기나 구체적 조작기 단계의 인지 단계에 있으며 브루노의 의미 표상 방법으로는 동작적 표상이나 영상적 표상, 그러니까 상징적 표상으로 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그런 발달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라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초등교재를 개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내용적 특성을 앞에서 심혜령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교재는 크게 의사소통 한국어 교재와 학습도구 한국어 교재로 나누어집니다. 그 각각을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의사소통 한국어 교재의 특징은 학습자들에게 친숙하고 실제성 있는 일상생활과 학교 생활을 배경으로 스토리가 있는 상황과 장면 속에서 어휘와 문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수 요목을 구성하고 교재를 편찬하였습니다. 둘째, 매 차시는 모든 차시가 처음에는 제시활동, 두 번째는 제시된 문법이나 어휘에 대한 연습활동, 세 번째는 그 실생활과 관련된 활동에 적용해보는 활동 및 실천활동, 이렇게 세 가지 그 학습활동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셋째, 선택 차시를 통해서 필수 차시에서 배운 어휘와 문법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언어 기능과 통합적으로 적용 및 실천해 보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넷째, 선택 차시에서는 놀이, 게임, 언어 관련 자료 만들기 등 다양한 생활 속의 실천 활동을 구성하여 학습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초등학습자, 또 동작적 표상과 의미를 이해할 때 동작적 표상과 뭐였습니까? 영상적 표상을 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학습자들한테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놀이나 게임이나 뭐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매우 중요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교재를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학습 대상의 인지 발달을 고려해서 단어의 의미 속에서 자모와 글자를 익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한글 단원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채소 대립상 단어의 사파를 통해서 의미 속에서 변별되는 자모의 형태와 소리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자모학습은 그림과 함께 글자의 조합을 제시하고 배운 글자를 몸으로 표현하거나 글자를 만들어 보는 등 다양한 이 인지 발달 단계에 맞는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조작 활동을 투입을 했습니다. 다음 학습도구 한국어 교재의 특징을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도구 기능, 이와 같은 도구 기능들을 유형을 나누고요. 이 도구 기능을 상위 기준으로 해서 해당 학습 도구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어휘와 문법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연계 의사소통 교재의 주제를 의사소통 교재에 연계되는 의사소통 교재의 주제를 도입 사파나 학습의 소재로 활용하여 의사소통 교재와의 연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학습도구 기능을 해당 학년군의 교과 학습 내용과 함께 학습하게 되어 학생들의 교과 학습 적응력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구성적 특성은 주로 의사소통 한국어 교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의사소통 한국어 교재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평가의 방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습자들의 발달 수준과 학년별 교과목을 고려하여 1, 2학년을 저학년, 3학년에서 6학년을 고학년으로 구분하여서 집필하였습니다. 둘째, 1년 동안 학습자들은 의사소통 한국어 4권의 교재를 학습한 후 원적 학급으로 가게 되므로 의사소통 한국어 1, 2권은 초급 수준, 3, 4권은 중급 수준으로 편찬하였습니다.
셋째, 의사소통 한국어 1, 2권의 경우 6차 시의 필수 차시를, 3, 4권의 경우 4차 시의 필수 차시를 학습한 후에 학습자들의 흥미와 관심, 학습 수준 등에 따라 의사소통 한국어 교재의 선택 차시나 학습 도구 한국어를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넷째, 의사소통 한국어 교재의 마지막 차시는 생각 넓히기로 전통 문화와 안전과 관련된 학습 내용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비 단원으로서 한글 단원은 한글 맞춤법에 제시된 자모의 순서를 도입하지 않고 같은 계열의 자모끼리 묶어서 제시하는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이 인지 발달의 학습자에게 체계적이고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의 방향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어의 어휘, 문법 지식과 한국어 사용을 위한 담화, 사용 문법에 대한 지식, 한국어 사용 기능 신장과 관련되는 인지적인 측면과 한국과 모국의 문화, 삶, 정체성 등과 같은 정의적인 측면이 함께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한국어와 한국어 사용에 대한 지식평가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같은 한국어 사용 기능이 균형 있게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한국어 능력에 대한 지필평가뿐만 아니라 수행평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한국어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한국어 학습의 과정이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서 요구되는 의사소통 능력과 교과학습에 요구되는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가 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특별히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한국어 학습에 대한 평가 도구와 평가 방법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더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한국어 학습자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원의 교수 결과와 과정, 수업 도구 등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어 교원들이 그 구성이 많이 균질화되었지만 굉장히 다양하다는 첫째에 꼭 염두에 두고 함께 평가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 짧은 시간에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제 준비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등학생은 특히 그 저학년, 고학년 등 이렇게 그 초등학생 안에서도 다양한 그 학령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교육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데, 이병규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이 초등학생 대상 KSL 교육과 평가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토론 발표는 경희대 김정남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경희대 김정남 교수님은 2012년 최초 그 교육과정이 나왔을 때 그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학습자를 위한 진단평가 개발에 책임을 맡아서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국어 교육과정과 진단평가 개발을 내용으로 10분간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김정남입니다. 지금 두 분께서 주제 발표도 해주시고 또 토론도 일부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주제 발표에 대한 직접적인 토론은 아니고 KSL 교육과정과 관련한 일련의 작업들에 대한 소개와 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 앞으로의 방향 이런 쪽으로 제언을 하는 것으로 저희 분과 토론이 잡힌 것 같아서 저는 지정받은 바대로 KSL 교육과정과 진단평가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분밖에 주어져 있지 않은데 사실 이 과정이 개발된 지가 거의 9년 짧게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6, 7년 지난 일이다 보니까 그때 보고서를 보면서 기억을 떠올려서 간단하게 작성을 해서 발표 자료집에 4페이지 정도를 올려드렸는데 여기서는 10분의 발표 시간상 10페이지 정도의 간단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진단 도구의 제목은 다문화 학생 한국어 능력 진단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개발과 시행 연구를 제가 세 차례에 걸쳐서 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SL 2012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크게 더 강조할 것이 없는데 저희가 진단도구를 개발하면서 요청받았던 것은 다문화 학생과 중도 입국 학생이라는 그 한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켜서 그것을 이제 학교 교육과정 속에 제대로 편입했을 때 문제가 없게끔 하는 그런 교육 과정이 시행이 되고 거기에 따라 교재도 개발되고 그런 후에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런 내용과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정규 교육과정 속에 한국어 교육의 증거로서 마련된 KSL에서 그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거기에 네, 제가 지금 약간 그런데요. 네. 거기에 어떤 학급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요청받은 개발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먼저 KSL 2012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 앞에서도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어 교재 개발, 그리고 또 한국어 교사와 이중언어 교사를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으로 배치를 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학년별 과정이 아닌 학교급별 능력별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학년에 공통됐는데 초등학교 교재의 경우에는 이병규 선생님 발표처럼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각각에 대해서 학년별로 다 한 게 아니라 저학년, 고학년,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누어서 초급, 중급, 고급으로 했고 각 단계를 두 단계씩 해서 총 6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개발한 것은 초등교재, 또 중등교재, 고등교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어떻게 평가해서 어느 단계라고 진단하고 그에 따라 학급을 배치할 것인가,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초기 환경을 마련하는 데 이 평가의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의 결과가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에 직결되고 이 교육의 결과를 다시 이 진단 도구로 평가를 해서 학생들의 단계 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순환 구조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도구가 말하자면 숙달도의 평가 도구이기도 하면서 결국은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 이후의 형성평가 도구로도 기능하게 되는 그런 좀 다차원적인 그런 다 두루두루 활용되는 교재로 요구된 거죠. 그래서 2012년 하반기에서 2013년 초에 첫 번째 A형 검사지와 B형 검사지 두 가지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초등, 중등, 고등이니까 총 6세트가 개발이 된 거죠. 이 진단 도구에는 말하기 평가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시험 시간은 듣기, 읽기를 합해서 40분, 쓰기가 40분, 말하기 5분. 그래서 총 85분 이내에 끝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쓰기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아서 평가를 해본 결과는 60분 이내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이 진단도구의 장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2012년도 KSL에 철저하게 입각해서 개발했다는 점, 그것은 여기 교육과정에 명시된 어휘 범위로 한정하고 거기에 교육하도록 되어 있는 문법으로 해서 평가 문항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계별 난도에 맞추어서 문항을 적절하게 배치하였고 이것은 이제 하나의 평가지로 초급, 중급, 고급을 다 나눠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의 성취 기준과 문항의 짝을 맞추어서 골고루 하였습니다.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 통계에 기반해서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50개 다문화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시행한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이 진단 도구는 실제 시행이 간편하고 그 결과에 대한 판정도 용이하다 이런 장점을 말씀드리는데 엑셀 점수표에 각 영역의 점수를 넣으면 합산을 해주고 그 합산에 따라서 어느 학급에 배정되는지를 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를 교육에 직접 활용하기가 수월하고 이 점은 이제 채점 지침과 교사용 지도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어떤 문항을 틀렸을 때 어떤 성취 기준이 미흡한가 이런 것을 직접 명시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활용한다든지 쓰기에서도 좀 고차원의 쓰기에 앞서서 따라쓰기 문항이라는 아주 단계까지 넣어서 세밀한 단계까지 진단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말하기 평가가 들어있는 점이 뭐 지금 토픽에서도 없는 영역이어서 장점으로 부각이 됐는데요. 이 말하기 평가를 할 때 우선 긴장감으로 인한 오평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라포 형성을 고려한 그런 문항을 넣은 것, 그리고 그림 카드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응답을 자연스럽게 도출하고 문자의 도움 없이 순전한 말하기 능력만 평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평가 점수표가 세목별로 잘 되어 있고 기준에 따라 몇 점을 줄 것인지를 제대로 기입할 수 있게 되어서 임의적인 안면 평가의 가능성을 방지 평가 교사의 전문성 확보라는 점이 이 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국가평생교육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주관 교사 연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연수를 했던 바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더 분명한 연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어 능력 진단 도구의 시범 사용과 보급에서는요. 여기 지금 A형, B형을 2013년 초에 개발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50여 개 다문화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시행을 했고 그래서 이 시행의 의미는 A형과 B형의 동질성을 확인한 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A형으로 테스트를 하고 나서 6개월 후에 B형으로 다시 테스트했을 때 어느 정도 성적이 향상되었다면 동질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문항이라면 그 향상도를 객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질성을 이제 두 차례 시행으로 문항 동질성을 확인하고 또 향상도도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한국어 수업 결과에 대한 성취도 평가의 기능을 함께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과 2015년 초에 A형과 B형, A형, B형과 동형에 해당하는 C형, D형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항이 더 많으면 좋겠지만 우선 이렇게 4세트가 개발되어서 이것을 활용을 합니다. 앞에 두 분의 발표에서 특히 이제 심유령 교수님 발표에서 교재를 직접 보여주시는 그런 것이 있어서 굉장히 생동감 있고 좋았는데 이것은 제가 맡은 부분은 문항의 특성상 문제를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물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약간 소홀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실시되는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다. 뭐 국제한국어교육자협회라는 카페 같은 데서 공유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모습을 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 진단도구에 대한 홍보도 부족한 면이 있고 국가적인 공인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그런 데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대회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진단도구에 대한 그런 인식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이것이 확산 및 보급의 하나의 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아주 정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 한국어 과목의 시작은 그 학습 대상자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단 도구가 어떻게 개발되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연세대 조태린 교수님께서 예,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조태린 교수님 역시 2017년 KSL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공동으로 참여하셔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한국어 성취도 평가 현황과 전망을 내용으로 해서 10분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꼭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줄여주시면 더 좋고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조태린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한국어 성취도 평가의 현황과 전망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 2017년 교육과정이 개정된 이후에 나온 그 한국어 능력 진단 보정 시스템
교육과 관련한 소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는지 소개해드리고 그 주요 기능과 프로세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한 학생들, 주로 이제 중도 입국 학생,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 수준을 진단하고 그 맞춤형 학습 자료를 활용해서 그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과 보정 지도, 향상도 진단의 어떤 순환 시스템으로 구성이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서 그 실제 개발은 그 충남대학교 응용교육측정평가연구소라는 곳에서 개발을 했다고 하고, 현재 온라인상으로 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서비스 데이터 학년별 제공 콘텐츠를 좀 구축 중에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이제 초등 고학년분이 그 작년부터 이미 이제 그 제공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중등 학년분이 올해부터, 그리고 초등 저학년분이 이제 내년부터 그 제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초등 저학년분도 일부 지금 이미 제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공 콘텐츠는 학년군별로 한국어 영역별, 그러니까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그 진단, 성취도 검사, 문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정학습 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저 학교, 그리고 이제 일반 학급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에 하는 척도 검사 문항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는 이것의 자세한 내용을 다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학교하고 교사 그리고 학생만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로그인할 수가 있고, 그런 아이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다행히 조금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밑에 보시면은 이제 검사지와 보정 자료의 샘플, 전체는 아니고 일부 샘플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원래 걸로 돌아가자면은요. 보시면요. 아까 제가 샘플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중고등학년군 쓰기 진단 샘플로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이제 보정 자료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활동 자료라고 해서 초등 이제 고학년군이죠. 그래서 자료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관련한 이런 내용들이 현재 이제 2017년 교육과정이나 그 이후에 개발된 이제 KSL 한국어 교재, 표준 한국어의 내용과의 관련성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파악할 수가 없고, 이것들이 어떻게 연관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좀 알 수 없는 그런 과정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원래 제 자료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이제 관리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학급이나 학생 관리, 이제 학교나 교사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진단 보정 관련해서 그런 검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성취도 검사가 상으로 해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원적 학급으로 복귀 직전에 척도 검사를 통해서 복귀 수준이나 상황을 파악하는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직접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없어서 이런 매뉴얼이나 그다음에 관련 이제 홍보 자료 그리고 참고 자료 등등을 이렇게 파악을 했었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그 2012년에 어떤 진단평가 도구 방금 설명해 주신 김영학 선생님 설명해 주신 그 진단평가 도구는 교육과정이나 그런 내용들을 잘 반영하고 있고 그것 중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한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그 문제지나 그걸 를 봐도 지금 현재 교육과정 내용과는 전혀 어떤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 좀 아쉬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고요. 하나 관련해서 실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을 몇 분 제가 여쭤봤는데 전체적인 평가는 그 한국 교육 2017년 한국 교육과정과 그 이후에 개발된 교재는 현장에서 느끼기엔 좀 어렵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이 진단보정 시스템의 평가 문항에 대해서 너무 쉽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것의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있고 그 현장 학교에서도 이거 대신 차라리 뭐 세종학당에서 개발한 그 평가 도구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정도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자세한 조사랑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태린 교수님의 토론 또 시간까지 줄여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게 지금 지금 발표해 주신 그 한국어 능력 진단 보정 시스템 같은 것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오히려 그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은 잘 몰랐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잘 공유가 되지 않고 제가 알기로도 이 시스템의 연구 개발에 참여한 분들이 한국어 교육 내용 전문가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조태린 교수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주신 그 내용하고 다 연관이 되는 그런 아쉬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잘 공유가 되고 내용 전문가가 반드시 들어가고 최초의 진단 도구의 연계성도 살리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데 아쉬움이 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강원대학교의 오연아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오연아 교수님은 개정된 KSL 교육과정에 기반한 교재개발 기초연구와 중고등 KSL 교재개발 작업에 공동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중학생을 위한 학습도구 한국어 교수학습 실행 양상, 특히 강원도 내 카자흐스탄 중도 입국 중학교 학습자를 위한 사례를 중심으로 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시간 준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받은 강원대 오현아라고 합니다. 네, 먼저 자료를 공유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중학생을 위한 학습도구 한국어 교수학습 실행 양상인데요. 지금 오늘 준비한 내용의 차례는 이것과 같습니다. 들어가면서부터 1, 2, 3, 4 순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연구들에서 다문화 학생의 기본적인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지만 교과 학습에 필요한 학문적인 언어 능력은 학년 수준에 쉽게 도달하지 못하는 경향을 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지금 심혜령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습 목적 한국어는 중도 입국 학습자의 성공적인 한국 사회 정착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강원도 내에 있는 카자흐스탄 중도 입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2019년 2월에 개발 보급된 중학생 위한 표준 한국어 학습 도구 요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3회어 실행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에 별표 표시되어 있는 논문들에 기반한 것인 것을 밝혀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원도는 다른 대도시들과는 다른 조금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비중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연구에 참여되었던 예담이라는 이 학습자가 재학 중인 중학교는 강원도 중소도시의 소재이고 전체 33학급, 840여 명인데요. 여학교인데 다문화 학습자는 총 18명인데 국내 출생 다문화 학생이 15명, 중도 입국 학생이 2명입니다. 이때 중도 입국 학생 2명 모두 카자흐스탄 배경인데요.
예담이와 이제 예담이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탈북민 자녀 1명. 따라서 학교에서는 다문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설이나 한국어 관련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의 특수성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번 연구에 참여를 했던 예담이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인데요. 카자흐스탄에서 출생해서 성장을 하다가 한국인 아버지와 카자흐스탄인 엄마를 따라서 2014년 11월에 한국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에 한국의 일반 초등학교 5학년으로 입급이 되었고 그 이후에 지금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직업 때문에 다른 도시에 살고 계시고 평상시에는 엄마와 이제 형제들하고만 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어로 수업을 받았었고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한국어 교수 학습을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는 입국 후에 환경 변화가 되게 크기 때문에 언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을까봐 아이에게 학업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네, 이 예담이는 동아리 부장도 하면서 상당히 적극적인 생활을 하는 친구인데요.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발음이 부정확하고 수업 중에 어떤 자료들을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연구 참여자로 섭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 참여자로 이렇게 섭외를 하면서 지금 이 참여 실행 시기를 크게 3단계로 나눴는데요. 1차 실행 시기에는 라포 형성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교재를 선정하고 그리고 예담이가 이 학습 도구 한국어 교재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워밍업을 하고 학습 전략을 세우고 이러한 방식으로 수업 계획하고 실행 부분이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예담이는 학습 불안이 높고 학업 결손으로 인한 어떤 교과에 대한 내용 지식 부재가 너무나 심각해서 표현할 수 있는 어휘 자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실행 단계에서는 이 친구가 발음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꾸준한 낭독을 통해서 발음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학습 및 문제풀이 전략을 활용하고 학습 동기 향상 및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학습의 주도권도 점차 예담이에게 이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7월 22일부터 이제 3차 실행 단계는 여름방학과 함께 시작이 되면서 이 3주 동안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학습 상황을 점검하고 격려했는데 3주의 첫 번째 주는 비교적 잘 이루어졌는데 아직 학습이 습관이 안 되어 있고 가정 내에서 부모님께서 학업에 대한 강조를 하고 계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아버지는 다른 도시에 계시기 때문에 한국어에 노출되는 빈도가 상당히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서 러시아어를 주로 사용하다 보니 발음이 다시 부정확해지고 배운 학습 전략도 좀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가다듬어서 일주일 정도 다시 좀 지도를 통해서 예전의 학습 능력의 회복이 좀 이루어졌지만 한국어 학습을 좀 그만하고 싶어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었고 이 시점이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가 눈에 띄게 능숙해지고 정확해지는 시점이었는데요. 다시 학습 동기와 진로에 대한 탐색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실행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참여생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예담이의 변화를 말씀을 드리면 읽기 지점에서 교과 및 사회문화적 어떤 배경 지식이나 학습 경험이 너무나 부족하고 진로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방과 후에 주로 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삶의 폭이 상당히 좁아서 읽기 기능에 대한 학습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실제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지만 문자를 소리내어 읽는 능력이 부족하고 의미 파악을 위한 읽기 전략이 전혀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쓰기와 관련해서는 모방해서 쓰는 것 외에는 쓰기 유형에 대해서 경험이 부족하고 불안 심리가 너무 높아서 연필을 쥐는 것조차도 상당히 이제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모방 쓰기 어떤 지속적인 지도와 쓰기 유형에 대한 연습, 쓰기에 대한 불안, 회피 대거를 통해서 자존감을 높이면서 쓰기에 대한 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말하기 차원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심한 차원이었는데요. 예담의 경우에 협업을 필요로 하는 모든 별 수행 평가를 제외하고서는 혼자서 하는 발표는 전혀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발음이 좀 정확해지고 읽기 쓰기 이런 능력들이 좀 향상이 되고 학습 자존감 향상이 이루어지면서 수업 중 듣기에 대한 집중력이 향상이 되고 말하기 활동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태도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예단위의 사례를 통해서 지금 전문 선생님이, 한국 선생님이 계시지 않은 학교에서는 학습자의 개별화 어떤 영역이 필요한데요. 이런 학습에 대한 다양한 경험의 기회 제공과 학습 전략에 대한 어떤 학습 및 표현 영역에 대한 꾸준한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서적 요인에 대한 고려 지원이 상당히 요구된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강원도 내에서는 한국어 교사 선생님이 따로 존재하시진 않으세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의 역할이 되게 크실 수 있는데 그런 일반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 어떤 연수랄까 이 교재를 활용할 수 있는 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제공이 된다라면 이런 개별화 어떤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 중에 한국어 환경에서 노출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는 시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 교재를 조금 더 모듈형 교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팁들도 제공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시간도 조금 줄여주시고, 발표를 아주 효율적으로 잘 해주셨습니다. 오연아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이 KSL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현황,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또 더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도 원래는 제가 한 부분을 맡긴 했었는데 시간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냥 가볍게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조금만 공유하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교육과정의 의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한국어 교육과정은 그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생활한국어 능력과 학업 수행, 교과 적응을 위한 학습 한국어 능력의 신장이라는 그런 교육 목표를 중심으로 한국어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학생들의 학습 적응과 학교 적응과 학습을 돕는 일종의 디딤돌 프로그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교육과정과 이 교육과정에 근거한 한국어라는 과목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과제 중에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그 역할을 확대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조선어 교육이 한국의 한국어 교육처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통일 한반도 시대를 맞이했을 때 하나의 표준적 교육의 틀로서 논의의 출발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어 교육과정과 이 교육과정에 근거한 모든 교육자료와 도구들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제 발표와 토론 시간을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KSL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과정, 교재, 진단평가, 성취도평가, 교육 현장 사례 등 전반에 대해서 시간이 참 제약이 되어 있긴 했지만 가져보는,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미 명실공히 다문화 사회로 전환된 지금 학령기 아동 청소년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과 공정성을 담보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국어 관련 학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KSL 교육과 그 대상 학령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 증폭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제 발표와 토론 집담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교수님들과 또 이 비대면 이 분과를 함께 참여해서 지켜보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제 발표하신 심효연 교수님과 토론 참여하신 김정남 교수님, 이병규 교수님, 조태린 교수님, 오연아 교수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그럼 이것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말 하시는데 끊어서요. 2020년 세계 한국어 대회 두 번째 분과 KSL 교육과정과 평가 이 분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